일본이 우리랑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한일이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똑같은 집단주의 사회고 비슷해. 근데 많이 달라요. 직접 접해보거나 경험해보신 분들 또 저처럼 조사를 해보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잘 알면 오히려 우리를 더 잘할 수 있다. 민족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과 비교를 많이 했어요. 일본은 우리의 반면교사일 수 있다. 우리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잘 살려나가는 데서 일본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좀 일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사람들이 매년 10만 명씩 사라지고 있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요걸 이제 자발적 실종자라고 부르고요. 또 인간 증발이라고도 합니다. 거의 뭐 매년 10만 명씩 사람들이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요, 사라지는 거다. 자기 마을에서 야반도주 정도 될까요? 우리 식으로 하면 갑자기 가족이나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조하츠, 인간증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실종을 이렇게 된 사람들 찾는 대행업체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자발적 실종을 도와주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 업체들이 밤에 이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건 히키코모리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히키코모리는 자기 입에서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가족을 버리고 사라진 거예요. 아니, 신분 세탁까지 시켜주는 업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게 성공적인 삶이 되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신분 세탁한다 그래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체로는 빈곤층으로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는 거죠. 뭐 이제 실종됐으니까. 어쨌든 거의 매해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본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일본의 메이와쿠 문화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건가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봐가지고. 민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민폐 끼쳐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 이거 뭐 편의점에서 마우스 탁 부딪히면 스미마세. 그렇죠. 스미마세. 전 그래서 사실 일본 갈 때 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 게 나이가 드니까 뭔가 누군가랑 말다툼을 하는 것도 너무 싫고 그냥 서로가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는. 뭔가 좀 과도한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 턱 부딪히면 스미마셍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툭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한국 사람들이 이 신체 접촉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스쳤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린다.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 스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여러 번 스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 이거 스치잖아요. 이거 칼부림 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칼싸움 하자는 얘기죠. 옛날부터 많이 이제 그랬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사람은 무서워해요. 부딪히는 것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그런 무서움을 줬으니 스마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인들은 그렇게 서로 죽이고 사귀고 한 적 없어요.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문화가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부딪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끼리 살다 보면 부대끼는 부딪힐 것이지. 수도 있지 뭐. 그렇지. 뭐 저 사람이 아기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한국인은 그걸 사고를 안 합니다. 이제 스킨십에 굉장히 뭐랄까요. 너그러운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메이와쿠 문화라는 것은 민폐를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문화인데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어떤 할머니가 바다에 이렇게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구조됐어요. 이 언론 인터뷰를 처음 하는데 할머니 첫 마디가 뭐냐? 민폐 끼쳐 죄송합니다예요. 좀 황당하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하다. 막 예를 들면 또 IS한테 납치당해서 죽은 기자들이 이건 일본 기자. 그 부모의 첫 인터뷰 말도 아들 문제로 민폐 끼쳐 죄송합니다예요. 유명 작가가 자살했는데 그 부모가 나와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민폐 끼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들은 바다에서 이렇게 표류하다가 구조돼서 인터뷰 딱 한다. 그럼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10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일본인들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집단 간의 관계를 남남관계로 이해합니다. 남남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구하려고 많이 애썼잖아요. 그리고 구해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패 끼친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폐를 끼쳤습니다. 이면에는 너와 나는 남남이야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패 끼친 인간이니까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집단과 개인의 관계를 일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일본인들이 그걸 알 수 있는데 한국인들은 그럴 때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국가나 사회와의 관계를 우리 관계로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사이에 구해주려고 애쓰는 게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구해줬어요. 그럼 고맙죠.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막 도와주면 딸이 아빠 민폐 끼쳐 죄송해요 이러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관계니까 그렇지. 그냥 고마운 거지 그게. 뭐 민폐입니까? 민폐 끼쳤다 그러면 더 서운하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은 왜 이런 문화가 있느냐. 그만큼 이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뭐 이지메라 그러죠. 아니면 집단으로부터 공격과 비난당하는 걸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근데 뿌리로 들어가면 사실 그게 집단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지배층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집단주의를 제가 가짜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배층의 비난, 처벌, 그 지배층을 대변하는 집단, 이 자기한테 가하는 어떤
공격, 비난, 이심해. 여기에 노이로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특별히 그런 게 없고 도와주면 고마운 거죠. 같은 집단주의인데 좀 많이 다른 거네요. 우린 진짜 집단주의고 네. 일본은 가짜인 거죠. 그럼 혹시 일본의 그런 가짜 집단주의가 일본 경제 성장에 둔화에 영향을 준 것도 있는 건가요? 지배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배층이 일본 대중한테 뭘 요구하냐면 조화를 또 그렇게 얘기해요. 와 문화라고 부르죠. 이 와 문화가 얼마나 강한 거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거의 아이덴티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와가. 우리나라 전통 옷을 한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옷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와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한과잖아요. 한과. 네. 한식. 일본은 와과예요. 그러니까 다 와가 붙어요. 그러니까 한복, 한류 이러면 일본은 이제 아마 와류계 되겠죠. 네. 인류가 아니라. 그 정도로 일본은 이걸 와가자라고 칭하고 와식이라고 와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일식이란 말은 안 씁니다. 자, 이 와는 이제 좋아할 때 화자인데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요구한 게 누구냐면 지배층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 와가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86개 조문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걸 강조했던 지배층이 발표한 그 중에 뭐가 있냐. 철저한 상황관계. 자신의 업에 충실할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지금 하는 일을 때려치고 딴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너가 지금 신분이 낮아? 그대로 그거 받아들여. 그리고 위아래 덤비면 안 돼. 네. 받아들여. 자, 이게 일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초기엔 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잘 들으니까 자기 할 일을 네, 하고 공부를 시키는. 예, 시키면 착착 시계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는 있는데 창의성하고 거리 멀죠. 이런 사람들이 뭐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주저없이 받아들일까요? 혁신에 굉장히 거부감이 커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을 아날로그 사회라고도 부르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도장 같은 거 찍는 거 이제 필요 없어졌지 않습니까? 전자로 다 대체가 됐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 도장을 인식하는 기계가 생겼다든가 그걸 만들었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옛날 거를 그대로 고수하려는 이게 정말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이 와에 지켜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하던 일 계속 하라는 건데요. 그러면 뭐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이 전반적으로 복종형 인간을 양산하고 사회에서 개방성 같은 걸 축소시키고 혁신과 창의성들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경제가 이런 것들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어지면서 또 성매매 관광국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진짜인가요? 요즘에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가보면은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직접 나와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모습들. 그거는 일본이 사실 장기 불황이거든요. 뭐 잃어버린 10년 이후에 계속 장기 불황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는 게 여성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약자인. 이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사실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게 크죠.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해외 원정 성매매도 많이 다니고 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난할 때는 그런 거 했잖아요. 뭐 우리는 길에 서서 하는 건 좀 적었죠, 일본처럼. 근데 우리는 뭐 이제 아예 집창촌을 이루고 이제 한다든가 있었죠, 옛날에. 예, 그런 방식이었는데 경제가 불황이 되면 한국 여성들도 성매매 많이 나섰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조직적인 상납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요? 예를 들면 후지TV 거기서 경영진 위에 있는 간부들이 여직원들한테 성상납을 요구했어요.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데 따랐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밝혀지면서 무리를 빚은 거죠. 근데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발생하느냐 이게. 자,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집단을 무서워한다 그랬죠. 근데 이 집단은 사실상 지배층을 의미합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한테 사실은 집단 지배층인 거예요. 회사에서 소위 이 위에 있는 윗대가리들 지배층이죠. 지배층입니다. 이 아랫사람 여성들한테 있어서 지배층이 집단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곧 집단인 거죠. 일본 사람들한테. 그들이 성상납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굉장히 강하게. 한국 사람들은요, 자발적 집단주의잖아요. 우리주의. 위아래 이렇게 벌써 위계가 지으면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서열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평등을 좋아해요, 한국인들은. 근데 위에 사람이 안 그래도 눈에 신데, 눈꽃인데, 성장난까지 요구했다. 그럼 한국인들은 집단의 이름으로 그런 걸 강요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집단이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아까 했듯이 바다에 떠내려가면 구조해줘야지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요구를 했다? 이거는 집단의 뜻도 아니고 너 개인의 병든 욕망이지. 그렇죠. 한국인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항의하죠. 아니 여직원 공동에 이걸 요구했다라면 더 큰일 나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뭉치면 바로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부는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요구를 했다면 뭐 그 회사 문 닫아야 될 그렇죠. 겁니다. 한국에서는. 맞아. 회사의 네. 존폐 위기까지도 이제 갈 수 있어요. 있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일본은 이게 어느 정도씩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일본의 군국주의 군대 문화 아닙니까? 일본 군국주의 군대 문화가 바로 까라면 까라. 무슨 짓이든 해도 되는. 학대, 고문, 이런 걸 막 했던 문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조직 문화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가짜 집단주의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과거에 일본이 여성들에게 성개방을 요구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한국에 비하면 더 차별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남녀 차별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 같은 거 봐도 막 잘 나오는데 한국에서 그래도 여성을 좀 남성보다 낮춰보기 시작한 거는 유교가 들어오면서 좀 심해진 거예요. 조선 중기를 넘어서면서부터. 그 전까지는 남녀 간의 관계가 상당히 평등했습니다, 한국은. 근데 일본은 그와는 달리, 서양도 그렇지만요. 옛날부터 결혼하면 성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 쪽으로. 서양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이든 서양이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문화 중에 하나가 여성 두고 결투하는 게 있어요. 여자를 남자가 2명이 동시에 좋아한다. 싸워서 이긴 놈이 가지는 거예요. 이건 여성을 뭘로 보는 겁니까? 전리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문화가 한국에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역사 문화에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두 남자가 여성을 놓고 추장이를 놓고 이도룡과 변사또가 결투를 벌였다. 근데 변사또가 이겼다. 그럼 추장이가 따라가요? 절대 안 따라가죠. 이제 추장이는 변사또한테 덤볐어요, 막. 맞아. 한국의 이 과정을 보면 그러게요. 남녀의 연애도 상당히 뭐랄까요? 주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도. 추장이가 이도룡한테 목매고 막 질질 짜는 여성도 아니에요.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적 문화 속에서 여성에 대한 태도가 일본에 비하면 훨씬 더 나았다는 거죠. 차별이 적었다. 조선시대 이후엔 좀 심해졌지만. 그리고 일본에는 최근에도 그게 문화가 남아가지고 옛날엔 거의 여성을 가축 취급했다 그러는데 남아서 여성력이란 말 쓰잖아요. 여자력이라고도 하고 여성력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회식을 갔다. 그럼 남녀가 한 4명씩 해서 8명이 갔어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앉습니까? 한국은 보통 좀 친하면 몰라도 남자 주르르 앉고 여자 주르르 앉지 않나요? 그렇죠. 따라왔죠. 그래서 약간 아주 친하지 않나요? 붙어 앉으면 좀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마치 소개팅이 아닌데 미팅, 단체 미팅처럼. 그렇게 앉든가 아니면 이쪽은 여성 테이블, 남성 테이블 이렇게 앉잖아요. 일본 안 그래요. 가면 자동적으로 남자, 여자. 섞여 앉는구나. 그게 이제 일본은 문화죠. 그러면 그 여성들은 왜 이렇게 섞여 앉느냐? 술도 따라주고. 술 따라주고, 안주 이렇게 서비스하고. 그거 해야 돼요. 그걸 잘하면 여성력이 있다 그러고, 못하면, 쟤는 여성력이 없어. 이 문화가 아직도 있다는 건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문화는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다가 일본이 이제 1945년에 미국에 의해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그러고 나서 국가가 군 위안부를 모집해가지고 미국한테 제공한 역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요, 일본이 더 차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예를 들어 여자가 직책이 더 높아요. 남자가 낮고, 커피를 누가 타냐? 이 여자가 타야 됩니다. 일본 문화는. 한국에서는 그 여자한테 커피 타라 그랬다면 큰일 나요. 이게 아직 한국도 남녀 차별이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한국 남자와 일본 여성분을 이제 국제 결혼 이제 주선을 시켜주는 그런 걸 봤었는데 한국 남자분들이 이제 일본 여자랑 결혼하는 게 좋은 점에 대해서 일본 여자분들은 이제 대체로 많은 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 남자가 자상하고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한국 남자분은 일본 여자분들이 좀 더 뭔가 남편을 지지하고 뒷바라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게 약간 그 여성력과 약간 연결된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성을 많이 위해주고 맞춰주고. 일본 여성들이 한국 드라마 보면서 뿅 가는 게 남자가 여자를 너무 우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탁 존중해주는 모습이 보이니까 한국 남자 너무 좋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에 있었던 그런 과거에 아까 내전이 많았다고 해주셨는데 과거에 내전이 이런 문화에도 영향 미친 게 있는 건가요? 내전이 너무 많아서 남자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가 귀하고 귀하고 막 적으니까 죽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고 좀 인구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에 좀 개방적인 측면이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은 그 유교 문화가 좀 덜해요.
아시아에서 유교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은 뭐 혼전 순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됐죠, 입장이. 우리도 옛날에 유교 들어오기 전까지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유교가 들어온 다음인데 일본은 유교 문화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일본 사람들은 불교하고 토속신앙 같은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혐한 분위기는 요즘 좀 어떤가요? 일본에서 혐한은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좀 약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혐한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렇죠. 일본 사람들 진짜 한국을 많이 싫어했고. 그런데 이 혐한이 일본 대중 속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그 정서라든가 감정은 아니거든요. 사실 일본의 지배층이 이거 부추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초로 이걸 부추겼던 것은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쉽게 하면 정한론 이런 걸 내세우면서 한국에 우리가 점령해야 될 나라다. 그러면서 이제 혐한론이 나온 거래요. 말이에요. 중국은 이제 그보다 못하다 그래서 3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배층에 의해서 해외 침략의 수단으로서 부추겨진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느냐?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청산이 안 됩니다. 미국이 일본을 점령한 데는 다 살려내요. 전범 처벌을 거의 안 했죠. 그래서 일본의 뭐 7.3 부대에서 근무했던 이런 사람들 다 살아나거든요. 미국에다가 정보 제공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의 일본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 당시 군국주의자들의 자손이에요. 일본은 또 정치 세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베니 뭐니 이런 사람들 다 군국주의자들의 후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을 침략하고 싶어요. 아시아를 제패하고 싶어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군국주의라고 그러죠. 이 신군국주의적 목적 하에 혐한이 부추겨진 게 많아요. 일부러 부추긴 거죠. 근데 왜 요즘에 약해졌느냐? 옛날에는 기성세대들은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젊은 세대들은 SNS나 인터넷 같은 게 발달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한국 문물을 접하게 되겠죠. 옛날 세대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그냥 한국 콘텐츠를 직접 자기들이 흡수해요. 보니까 좋은 거죠. 이게 재밌는데? 그리고 만화도 한 개 더 재밌네. 드라마도 너무 좋고, 노래도 멋지고. 그리고 그 속에 그런 것들 정보를 흡수하면서 일본의 젊은 층은 한국에 대한 견해를 독자적으로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견해를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오히려 한국 문화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2의 한류, 제3의 한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런 데서 혐한은 옛날만큼 강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금 좀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혐한의 어쨌든 원래 근본적인 원인은 지배층 아니면 기성세대의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침략 야욕과 네.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본이 우리를 싫어하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반일과 혐한에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정적 차이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은요, 분명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식민지 지배했고요. 그렇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지 많이 않습니까? 다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반성을 하네요. 반성하고 사과하고 독일처럼 나치 전범들을 다 처형하고 이랬으면 괜찮을 텐데 얘들은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를 떠받들질 않나, 소위 이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질 않나, 뻔뻔한 거죠. 사과를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린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야, 나쁜 짓 했으면 인정을 해야지. 그렇죠. 또 한국 사람들 도덕적인데 시비를 아주 중요시 여긴다. 얼마나 아까 전에 민감한 일부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런 민족이니 더더욱 용서가 안 돼요. 네. 차라리 뭐 힘이 세면 굴복하라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더더욱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지는 게 반일 감정입니다. 즉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대부분의 책임은 일본 쪽에 있어요. 일본이 만약에 과거사를 잘 청산하고 사과를 했고 이랬다면 반일 감정을 특별히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심지어 지금 라임 같은 것도 뺏어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냐 그죠. 근데 일본의 혐한은 우리가 일본한테 해코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문물을 전파해주고 도움을 줬지 해를 끼친 게 없습니다. 침략한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침략한 적이 없지 않나요? 없어요. 대마도 정도 정벌한 게 다예요. 그것도 오래 점령도 안 했어요. 잠깐 가서 혼내주고 돌아왔죠.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 침략하려는 동기 자체가 없는 민족입니다. 제가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는데, 일본은 거기에 비하면 해적지를 너무 많이 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해적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피해를 준 적이 거의 없는데도 우리를 식민 지배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본한테 뭐 해끼친 게 없는데 전쟁 때문에 자기들이 돈도 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미워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교할 수 없다. 혐한과 반일은. 혹시 우리나라의 정권들이 이제 교체되는 것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본의 혐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나요?
한일 관계가 악화될수록 어쨌든 혐한은 좀 강화되겠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질수록 반응이 좀 세지겠죠. 근데 그게 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 봐야 되는데 보통은 그 책임이 일본 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일본을 뭐 괴롭혀서 생기는 한일 관계 악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대마도가 우리 거라 그래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어요. 근데 일본은 자꾸 독도가 자기네 거라 그러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일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자세를 취해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일본은 그 강약 약강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권위주의적 성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심리학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대부분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배층과 집단을 무서워하잖아요. 그 대신 자기보다 약하다 싶으면 밟아버립니다.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저자세를 보이면 일본의 혐오는 더 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굉장한 저자세를 취했는데 그게 혐오를 약화시켰을까? 오히려 전 강화시켰다고 봅니다. 오히려 당당한 정권이 등장해서 일본에게 할 말도 하고 요구했을 때 혐오이 누그러질 수 있지 저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이게 약화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등장할 때 혐한이 제일 적을 것이냐. 저자세가 아닌 당당한 자세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 혐한은 제일 약화될 수 있다. 거꾸로 굉장히 굴종적인 비굴한 정권이 들어서면 오히려 혐한은 극단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약 약강이라고 그러죠. 강약 약강. 네,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고 이게 일본 민족성이라고 옛날에 그 토지스신 박경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잘해주지 말라고. 잘해주면 쟤네들은 우리를 얕본다.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경험이거든요. 일본 사람들 계속 경험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해주면 그거 정 줬다고 생각하고 갚으려고 그래요. 일본은 안 그래요. 잘해주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짓밟으려고 해서 박경리 선생님이 잘해주지 말라는 말까지. 저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는지 벌써 몇 개월 지났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거 어떻게 보고 어떤 반응이었고 그다음에 그 비상계엄 관련해서 우리가 또 시위 집회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비상계엄이 발생하자 많은 사람들이 초현실적 상황으로 이해했지 않습니까? 아,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지? 근데 일본은 또 거꾸로라고 할 수 있어요. 비상계엄은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나와서 총동 군인들 앞에 서서 그걸 맨몸으로 막는 장면을 보고 일본 사람들 그걸 초현실적이라고 느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일본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본 사람들 굉장히 그런 걸 부러워했다라고 드리고 싶고 일본인들이 트위터에 올린 거 보면 몇 개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이 긴급사태 조항 내서 똑같은 짓을 했을 때 우리 일본인들은 바로 저렇게 저항을 위해 모일 수 있을까? 못한다 이거죠. 자기들은.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오늘 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각오의 차이가 일본에 비해 얼마나 우월한지 느끼고 말았다. 정말 영화 같아. 이런 감탄의 목소리를 내는 게 일본 사람들은 못합니다. 미국 사람도 똑같은 얘기예요. 못한다. 우리 미국에서 있었으면 못한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나가서 저들하고 맞설 수 있는 거지? 자, 이게 사실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요 우리성과 인간 중심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우리로 살았어요. 그래서 위에서 누르면요 혼자가 아니니까 힘이 있으니까 함께 올라가요. 밀고 올라가요. 우리니까. 우리를 건드렸어? 이거죠. 너 지배층 죽어. 이런 게 있어요. 항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민중항쟁이 어마어마합니다. 항쟁의 역사죠. 항쟁의 역사입니다. 밀란의 역사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봉기의 역사고 항쟁의 역사죠. 이제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고요. 일본은 그런 항쟁이 별로 없어요. 일본은 아까 얘기해서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주의자들이고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개인은 혼자니까.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항의 역사가 없습니다. 요게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일본의 그 쇼군이라는 드라마 얼마 전에 봤는데 거기서 이 영주의 아들이 그 큰 지역 영주도 아니에요. 조그만 동네 영주예요. 그 영주의 아들이 지나가는데 자기가 죽여놓은 시체 옆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죽었으니까 명복을 빌었겠죠.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칼을 빼서 바로 목을 칩니다. 그런 장면이 드라마에 나와요. 일본은 그 일상적인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 지배계급이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 내 눈에 이제 걸린다. 그러면 바로 칼로 죽이는. 길 가다가 사무라이들이 백성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안 좋다고 내려서 죽이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 왜 죽였냐 그러면 칼이 잘 졌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 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회가 일본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민중들이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 지나가다 양반이 백성 하나를 내려서 칼 치고 칼 잘 졌는지 시험해 봤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봉기 일어나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우리가 돼서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또 인간을 중시하기 때문에 눌렀다? 이거 인간의 존엄성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네, 들고 일어납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이고, 그게 현대에 와서도 계속 폭발하고 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자, 일본에 좌절할 청년들과 한국의 MZ세대 혹시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다면, 고립돼서 살아가는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원래 80년대 이전까지는 공동체에 항상 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마을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뭐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 이후에 태어나서 성장한 젊은 세대가 MZ세대인데 이 세대는 어릴 때부터 공동체 경험이 없어요. 일단 놀이 공동체를 경험을 못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어릴 때 이렇게 동네 친구들하고 매일 놀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안 놀면 부르러 와요, 애들이 또 모여서. 누구야 해서 끌어내요. 다 몰려 나가서 마을에 하루 종일 놀아요. 이게 공동체인데 최초에 이제 경험하는 또래 공동체. 이 놀이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면서 계속 공동체 속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MZ세대는 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혼자 성장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초로 진짜 개인주의 세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MZ세대가. 이 점이 공통점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고립된 조건에서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일본도 잃어버린 10년 이후에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젊은 층이 희망을 못 갖고 한국도 뭐 M4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희망을 잃으면서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다. 이런 점은 이제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3포 세대가 있는데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가 있잖아요. 사토리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토리 세대가 뭐 한국 M4 세대랑 약간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 결혼도 취업도 뭐 네, 다 출산도 포기하고. 포기하는 뭐. 근데 한국은 거기까지는 안 갔다가 요즘엔 그렇게 가죠. 거의 비슷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민족성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워낙 인간을 고립시키고 개인간 경쟁을 강조하고 그러는 동시에 빈익빈 부익빈 심해지고 네, 거기에서 나오는 젊은 세대가 겪는 부작용인데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일본도 결혼을 점차 잘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보다는 나은데 그렇죠. 출산율 우리나라보다 높더라고요. 한 1.5인가? 우리나라보다는 나으니까 아무래도 사회보장도 조금 더 낫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일본도 출산을 적게 하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 한국은 아주 급격하게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왜곡된 우월감이 있고 극단적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사실상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열등감의 반작용이죠. 심리학적으로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들 또는 우월감을 추구하는 사람들 100%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우월주의를 추구하는 거지. 열등감이 없으면 그런 욕망 자체가 안 생겨요. 일본 사람들은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다고 봅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제일 열등한 민족이었어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뭘 가지고 그 기준을 얘기하면 문화, 도덕 수준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인들이 그야말로 뭐 찬란한 문화를 자랑할 때 일본은 남학신 신고 칼싸움하듯 좀 비하해서 얘기하자면 그런 정도로 격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했죠. 한국을 우러러보고 와 한국에 가면 요강이라도 훔쳐와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 때 그것도 갑오로 쓸 수 있다. 중국도 문화적으로 자기들보다 우수하죠. 여러모로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중국과 맞닿아 있는데 자기들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었어요. 이런 데서 오는 열등감이 굉장히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런 열등감 때문에 오히려 한국과 중국을 정복하고 싶어하는 이런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너희들보다 세다, 잘났다 만들어내는 거죠. 개인 대 개인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저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사회 어떻게 보면 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명품으로 도배한 사람들. 진짜 부자는 굳이 안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안 그런 경우가 있죠. 맞습니다. 소탈하고. 근데 벼락부자. 아니면 이제 뭐 진짜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은 사실상 그런 점에서 열등감이다. 그리고 이게 그 열등감을 만회하기거나 보상하기 위한 우월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일본인들이 서양인들 앞에서 한없이 열등감을 드러내거든요. 낮춰요, 자기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 게 타라입구예요.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가자예요. 구라파로. 아시아의 서양인이 되겠다라는 게 일본인들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일본이나 한국한테는 너무 떨어져서 쪽팔려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서양을 쫓아가서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아시아에서 우리가 유럽인이 되자. 그래서 저것들을 우리가 지배하고 살자. 이게 일본인들의 어떤 그 심리였다. 지배층에. 그렇게 봤을 때 일본인들의 우월감은
열등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이 일본 분들은 한국 경제, 한국인 어떻게 바라보나요? 약올라 하고 있죠. 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잘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물론 뭐 출산율, 뭐 자살률 이런 거 보면서 네. 위안을 삼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엔 그래도 일본이 경제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는 한국에 막 뒤질려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엔 문화적으로 한국이 일본 걸 다 베꼈었어요. 수입하다가 그 문화 콘텐츠 같은 것도 네. 방송, TV, 쇼프로 다 일본 거 베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일본이 베껴야 되는 상황이. 저도 일본 가면 옛날에 갈 땐 지금은 옛날에는 진짜 선진국이다 역시 뭐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막 그런 생각이 전혀 별로 들지 않더라.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 일본 가면 전자상가 꼭 가서 일본에서 그 전자상가도 뭐 있고 뭐 엄청 핫한 아이템들을 한국에 들고 들어와서 사업하면 맞아요. 대박이 터진다. 맞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5년 10년 앞서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죠. 맞아요. 지금은 가서 사올 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로 한국게 더 재밌어요. 드라마도 일본 거보다 한국게 재밌습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감탄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지금, 일본은 상당히 배 아파하고, 일본은 오히려 한국 문화에 매료되기도 하고.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에 훨씬 더 옛날보다 좋게 보겠네. 그 일본 식당 가면요. 네. 지금은 다 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마켓은 다 있고, 김치는. 식당에서 무조건 기본 메뉴로 김치가 나온답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한국 문화는 일본을 많이 이제 침투해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를 좀 결정적으로 한번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은 마음이 하나고 일본은 두 개다. 자, 이게 한국인은 진짜 집단주의니까 자기 속마음 드러내는 게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드러내야 우리 관계가 돼서 더 좋은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가짜 집단주의예요. 따라서 원래는 개인주의자고 개인주의 심리가 있는데 그걸 드러내면 이지매를 당해요. 그럼 드러내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다테마이라고 그러죠. 혼내와 다테마이가 있습니다. 혼내는 속마음, 다테마에는 겉마음, 혹은 사회적 가면이에요. 일본은 마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한테 너 마음이 두 개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두 개니까.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남들을 상대할 때 다 다테마이로 상대를 해요. 혼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산 10년, 20년 산 부부도 혼내를 잘 몰라요. 다테마이로 계속 상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 증발이 되는 것도 다테마이로 상대를 했으니까 혼내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차라리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한국인들은 너 마음 두 개지 그럼 주먹 날라옵니다. 나보고 이중인격자라는 거냐? 그렇죠. 나하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거냐? 한국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죠.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한국인들은 마음의 분열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 진짜 집단주의, 우리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인들은 마음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 집단을 상대할 때, 타인을 상대할 때는 집단주의적 다테마에, 겉마음, 나 혼자 있을 때는 혼내. 그래서 이 혼내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 때 건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평소에 괜찮았던 사람이 연쇄살인을 한다든가 군대에 징집돼서 일본 군국주의 군대에 들어와서 병사가 되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혼내가 나오는 거예요. 혼내가 나오면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박경린 선생님도 잘해주지 말라는 게 혼내 나온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한국은 어쨌든 일본이 굉장히 신경 쓰이고 일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데 왜 우린 일본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일본이 우리랑 똑같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한일이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똑같은 집단주의 사회고 비슷해. 근데 많이 달라요. 직접 접해보거나 경험해보신 분들 또 저처럼 조사를 해보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잘 알면 오히려 우리를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해서도 한국인 마음속에 한국인의 민족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과 비교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서양과 비교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게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달라요. 근데 일본은 서양인들이 똑같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본은 우리의 반면교사일 수 있다. 우리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잘 살려나가는 데서 일본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